당장은 아픈 게 빨리 없어지지만 조직이 약해지고 끊어지는 그런 부작용들이 있어서 그래서 맞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스테로이드 주사 말고 개념을 좀 바꿔야죠. 염증을 줄이는 게 아니라 이 재생을 더 도와주는 치료를 하면 어떨까? 그래서 나오는 요즘 치료들이 재생의학이에요.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후쌤입니다. 저희 채널 이름이 우리 모두 튼튼, 어떻게 하면 몸이 튼튼해질까? 이게 저희 채널의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건강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또 특별히 신경외과 전문의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구독자분들께도 더 넓은 범위의 건강 정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신경외과 전문의이신 이정표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신경외과 전문의 이정표입니다. 저는 신경외과 전문의 된 지 20년 정도 됐고요. 신경외과 의사회에서 학술이사 하고 있고 서초구 의사회에서는 총무이사, 서울시 의사회에서는 보험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신사역에서 진료 보고 있고요. 오늘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유,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네. 먼저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신경외과에서는 어떤 질환을 다루는지 요것부터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경외과가요. 원래는 제가 신경외과 레지던트로 이제 선택을 할 때쯤에는 사람들이 거의 몰랐어요. 저도 신경외과를 하기 전까지는 신경외과라는 게 막연하게 뭐 하는 과인지만 알지 정확하게 뭐 하는지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로 요즘 드라마가 많이 나왔죠. 신경외과 의사를 주인공으로 하는 드라마들이 나오면서 아, 이런 게 신경외과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 TV를 통해서 이런 매체를 통해서 보셨을 텐데, 드라마에 나오는 신경외과 의사는 대부분 뇌수술을 합니다. 네. 정말 분초를 다투는 막 뇌출혈, 막 뇌경색 이런 걸로 응급실로 실려들어 환자를 막 수술방 끌고 가서 석션 이러면서 수술은 내가 한다 이러면서 쭉 하고, 이런 게 이제 신경외과라고 생각하시는데 대학병원에서는 그렇게 뇌 수술을 많이 하죠. 대표적으로 두 분야로 나누는데요. 뇌신경외과와 척추신경외과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누고요. 그리고 나서 대학병원 말고 우리 흔히 이제 척추관절병원이라고 부르는 데가 있잖아요. 척추관절병원은 무릎 관절이나 허리, 디스크, 협착증 치료하는 곳인데 그런 데는 이제 주로 척추신경외과로 진료를 하게 되고, 저처럼 의원급으로 개원하고 계신 선생님들은 말초신경 위주로 치료를 많이 합니다. 말초신경 쪽은 수술보다는 주사 치료나 다른 보존적 치료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치료를 하는데요. 그러면 언제 신경외과 진료를 보게 될 것이냐? 보통 신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무슨 큰 병에 걸렸을 때 간다고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 신경이라는 건 이 머리끝부터 발가락 끝까지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어디든 아프면 그거는 신경외과 가면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이 저릴 때 어느 병원 가야 되지? 헷갈리잖아요. 근데 저리다. 이거는 이제 신경에 문제가 생긴 거니까 어떤 저림 아니면 감각이 좀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이게 막 약간 터질 듯한 느낌 들 때 있잖아요. 애리고. 그런 게 이제 신경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럴 때 어느 부위가 그런 증상이 생겼든 신경외과를 가시면 어느 정도 치료를 받을 수가 있다. 진단을 받고 이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척추 쪽을 많이 본다 그랬잖아요. 우리 제일 흔한 게 뭐예요? 뒷목 뻐근한 거. 여기 뻐근하고 이 승모근 어깨 뻐근하고 허리 아프고, 이거를 괜히 신경외과 갔다가 디스크 진단받고 큰 치료받는 거 아닌가 이게 걱정돼서 안 가세요. 근데 요즘에는 디스크가 있다고 해서 다 수술하고 다 시술하는 거 아닙니다. 워낙에 이 보존적 치료들이 많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의외로 간단하게 그런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어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뒷목 아프고 허리 아프고 다리 저리고 팔 저리고 이럴 때 신경외과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방금 보존적 치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로 이제 신경외과 수술 말고 로컬에서 어떤 치료를 진행하시는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대표적으로 첫 번째 생활습관 교정이죠. 그거는 이제 병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환자분이 직접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병원에서 하는 치료는 제일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물리치료. 그래서 전기치료도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초음파 치료라든가 이런 걸 치료를 받고요. 그 다음에 많이 하는 게 요즘 워낙 언론에서 많이 나와서 들어보셨을 텐데 도수치료 그리고 충격파 치료가 있어요. 이게 대표적인 두 가지 통증 치료예요. 도수치료는 말 그대로 손으로 치료하는 거죠. 수기치료죠. 그래서 어딘가 관절이나 척추라든가 이런 데가 좀 틀어진 데가 있든지 아니면 어긋난 데가 있으면 그거를 이제 수기로 맞춰서 치료를 한다든지, 아니면 근육이나 인대 쪽이 좀 헐거워지거나 약해지면 그쪽을 수기를 통해서 좀 강화시켜주는 그런 게 이제 도수치료고, 충격파 치료는 이제 약해진 곳을 충격을 줘요. 충격을 꽝 주면 그 충격에 의해서 그 주변의 압력이 변합니다.
압력이 변하면서 쉽게 얘기해서 뇌한테 신호를 주는 거예요. 여기 문제 있으니까 이쪽으로 빨리 이 손상된 부위를 고칠 수 있는 세포를 좀 보내. 이런 식으로 신호를 주기 시작을 해요. 그럼 그때 세포들이 모여들면서 손상된 조직을 낫게 하는 그런 게 이제 충격파 치료. 대표적으로 그 두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보존적 치료 중에 이제 가장 침습적인 건 주사 맞는 거죠. 문제 있는 부위에 스테로이드부터 해서 요즘에 뭐 PRP나 더 나아가서는 줄기세포 치료까지 있지만 그런 치료들을 통해서 하는 게 보존적 치료가 되겠습니다. 환자들이 스테로이드 치료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뭐 염증은 좀 잘 잡히지만 이걸 계속하면 안 좋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요즘은 좀 기피하는 추세잖아요. 그러면 스테로이드 주사 말고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주사요법들이 있는데 어떤 역할을 주로 하게 되나요? 먼저 스테로이드 주사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면 예전에는 스테로이드 주사 잘 쓰는 의사가 명이었어요. 맞으면 바로 하루 이틀 지나면 싹 좋아지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거기에 대한 거부감이 커진 게 그 이름을 누군가 지었지 모르겠지만 뼈주사라는 이름을 딱 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와서 주사 치료를 합시다라고 하면 저는 뼈주사 안 맞아요. 스테로이드 절대 안 맞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스테로이드도 필요할 때는 맞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너무 급하고 너무 염증이 심해서 도저히 꼼짝도 못할 때는 그때는 맞는 게 좋아요. 의사들은 보통 1년에 그래도 2번에서 3번 정도까지는 큰 부작용 없이 맞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만성으로 갔을 땐 얘기가 좀 달라져요. 급성일 때는 너무 심하게 아프면 스테로이드 주사가 도움이 되지만 만성으로 갔을 때는 별로 효과가 없고 오히려 부작용만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테로이드 주사를 쓰게 되면 염증은 쫙 빠르게 가라앉는데 이 재생이 시작이 안 돼요. 재생 프로세스가 시작이 안 되니까 손상된 상태에서 아프지만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약해지겠죠, 조직이. 연골로 따지면 연골이 약해져서 더 빨리 다를 수도 있고 힘줄이 약해지면 심한 경우엔 끊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당장은 아픈 게 빨리 없어지지만 그런 부작용, 조직이 약해지고 끊어지는 그런 부작용들이 있어서 그래서 맞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스테로이드 주사 말고 개념을 좀 바꿔야죠. 염증을 줄이는 게 아니라 이 재생을 더 도와주는 치료를 하면 어떨까? 그래서 나오는 요즘 치료들이 재생의학이에요. 의학이라는 건 그동안은 제거의 의학이었습니다. 뭔가를 없애는 게 의학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사마귀가 있어요. 떼내는 거죠. 암세포가 있어요. 떼내는 거죠. 감기에 혹이 있어요. 뭔가를 없애는 데 집중돼 있었단 말이에요. 수술이라는 게. 근데 이제는 그 개념에서 좀 바뀌어서 이걸 새로 만드는 의학을 하자. 그래서 생긴 게 재생의학이라는 거고 처음 시작된 거는 포도당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에너지를 부족한 부위에 집어넣어서 이 포도당을 연료 삼아서 이 조직이 재생되도록 유도를 해보자. 그래서 나온 게 프롤로 주사예요. 프롤로 주사 굉장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길 가다 보면 창문에 막 도수치료, 프롤로 주사 막 이런 거 쫙 써놔요. 고농도 포도당을 이용해서 조직에 약간의 염증을 유발을 하고 그리고 그 포도당을 에너지 삼아서 조직이 재생되도록 유도를 하는 건데 단점이 있어요. 아파요. 굉장히 아파요. 왜냐하면 고농도 포도당이 들어가면 안에 이제 조직이 조금 손상을 입습니다. 살짝 손상을 입혀서 그 손상된 게 재생되도록 유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아픈 거를 좀 줄일 수 있을까 하면서 나오는 이 치료들이 요즘에는 연어의 정소에서 추출을 한 PDRN 이라는 거. PDRN 주사가 처음에 개발됐던 거는 피부 손상에 대해서 화상이라든가 아니면 괴사, 욕창 이런 환자들한테 피부를 좀 재생시키려는 목적으로 처음에 사용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심줄이나 관절에 사용을 하니까 효과가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연어주사라고 하든지 아니면 DNA 주사라고 부르는데 PDRN 주사를 이제 사용을 하기 시작했고 결국엔 근데 이런 재생이라는 게 콜라겐을 합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럼 그냥 콜라겐을 집어넣는 건 어때? 이래서 나온 게 아텔로 콜라겐이라고 우리 흔히 이제 콜라겐 주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 콜라겐을 손상된 부위에 직접 주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발전을 했죠. PRP라는 주사가 있는데 자가 혈소판 주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본인의 피를 뽑아요. 본인의 피를 뽑으면 그 안에 혈소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혈소판만 싹 분리를 해냅니다. 그러면 혈소판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상처가 나면 지혈을 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혈을 하기 위해서 혈소판이 쫙 모여든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지혈을 했으니까 피부를 재생시켜야죠. 그래서 혈소판 속에는 이런 손상된 조직을 회복시키는 회복 물질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장인자들이.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끌어들이네. 그렇죠. 혈소판을 분리해내서 손상된 부위에 집어넣으면 뭐 힘줄, 뭐 무릎이면 무릎, 테니스 엘보 뭐 이런 식으로 손상 있는 힘줄 주변에 그 혈소판을 집어넣게 되면 이 혈소판이 활성화가 되면서 안쪽에 조직을 재생시키게 하는 게 이제 PRP예요. 여기서 이제 한술 넣었던 게
줄기세포죠. 혈소판을 뽑는 게 아니라 줄기세포를 뽑아서 그 안에 있는 성장인자들을 가지고 치료를 하는 게 줄기세포예요.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예전에 많이 썼지만 요즘에는 그렇게 다양한 주사 치료들이 개발되고 있고 개발되는 속도도 점점 빨라지기 때문에 지금 고령화 시대에 관절통이라든가 무릎 관절염, 고관절 통증 이런 것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정말로 앞으로는 100세까지도 튼튼한 관절을 가질 수 있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여러 가지 주사요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각각의 장점이라든가 단점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은 이런 주사가 좀 더 맞고 어떤 사람은 그런 주사가 효과가 없고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우선 대체적으로 부작용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재생 주사들이 큰 부작용은 없지만 예를 들어 아까 프롤로 주사는 굉장히 아프다 그랬죠. 그러니까 한 번 맞고 안 오시는 분도 있어요. 주사를 넣으면 심줄이 손상이 되고 그 손상된 조직이 회복이 되면서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맞고 나면 엄청 아파요. 다시는 안 맞는다. 이런 분들이 있어서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통증이 심하다. PDRN, 그러니까 연어 주사죠. 드물지만 연어 알러지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PDRN이 알러지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다라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긴 하지만 정말 드물게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드물게 있어서 그런 단점이 있고요. PRP 주사 같은 경우는 혈액을 뽑아야 되는데 많이 뽑아야 거기서 혈소판을 많이 뽑아내니까 한 90, 막 많이는 120 이렇게 뽑는데 거기서 이제 좀 힘드신 분들도 있고 줄기세포는 그걸 걱정하세요. 암 발생이 올라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줄기세포는요 뭐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아직은 이 줄기세포라는 건 이제 분화되기 전에 원석 같은 거니까 이걸 어떻게 가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에 좋은 줄기세포, 이렇게 힘줄을 만들고 혈액을 만들고 뇌세포를 만드는 이런 쪽으로 갈 수도 있지만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얘가 암세포로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공포감이 있어요. 그래서 좀 꺼리시는 분들도 많고 물론 연구를 통해서 그런 가능성 거의 없다. 암으로 바뀔 가능성 거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연구에서는 줄기세포 치료를 통해서 이게 면역세포로 바뀌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면역이 더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너무 공포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까 어디서 뺀다고 하셨죠 줄기세포? 골수에서 뽑는 방법도 네, 있고 네. 지방에서 뽑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이 말초 혈액에서 뽑는 방법도 지방에도 있어요. 줄기세포가 많이 들어있나 봐요. 굉장히 많죠. 예전에는 이제 지방 하면은 골칫덩어리 위험하고 막 안 좋다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지방을 거의 황금이라고 부르죠. 왜냐하면 지방이 어느 정도 있어야 더 오래 살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내장 지방 이런 건 안 좋죠. 하지만 체지방은 몸에 좋은 여러 가지 호르몬 역할도 하고 그다음에 지방 자체에 줄기세포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용해서 더 젊어질 수 있는 이런 항노화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지방이 굉장히 좋다 이런 식으로 인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일단 포도당 같은 경우에는 가장 저렴할 것 같고 위로 가면 갈수록 줄기세포까지 가면 뭔가 여러 과정을 거치니까 비용이 상승할 것 같은데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죠. 가성비로 따지면 줄기세포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고가기 때문에 줄기세포는 만약에 가성비로 따진다 그러면 저는 PDRN 주사나 PRP 주사 정도로 봐요. 프롤로 주사는 제일 저렴하긴 하지만 너무 아프고 그리고 좀 이 효과가 나타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그런 단점이 있어서 PDRN 같은 경우는 어떤 분들은 맞자마자 통증이 확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주사 맞고 그냥 한두 시간 만에 괜찮아요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효과도 빠르고 부작용은 거의 없고 비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가성비로 따지면 PDRN 그다음에 PRP도 가성비가 좋은 편이지만 PRP는 내 피를 뽑고 그거를 처리를 해서 그 안에서 뽑아가지고 주사를 놔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그 처리 시설을 갖춘 의원에서 해야 돼요. 그런 단점이 있고 비용도 이제 PDRN보다 조금 높고 근데 그래도 내 피에서 뽑았기 때문에 장점은 알러지 반응이라든가 거부 반응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PDRN과 PRP 두 개가 가성비가 좋다. 이런 주사가 효과적인 분들이 있는 반면에 주사를 맞았는데 나는 아무런 이 호전을 못 느낀다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렵죠. 그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원래는 치료를 했을 때 효과가 없다. 제일 먼저 생각할 거는 오진이죠. 의사 입장에서 부끄러운 얘기지만 진단이 잘못됐을 경우 그게 아닌데 힘줄은 멀쩡한데 자꾸 힘줄 치료를 한 거예요. 그러면 좋아질 리가 없죠. 사실은 신경 문제인데 자꾸 힘줄에만 주사를 놓는 경우 그러다가 이제 신경에 주사 한번 딱 놨더니 확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관절에 문제가 없는데 열심히 관절에 치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심줄이나 신경 치료를 또 같이 해야지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다른 거는요. 치료를 해도 효과가 없는 경우에 재생 주사니까 재생 능력이 좋아야 더 효과가 좋은데 많이 쇠약해지신 환자들 같은 경우에 이게 재생 능력이 떨어지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요. 다른 기저 질환이 동반된 경우가 제일 흔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갑상선 질환이 있다든지 전신 컨디션이 떨어지는 거죠. 만성 질환에 오래 시달리신 분들.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은 뭔가를 고쳐야 되는데 고칠 만한 재료가 몸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래도 어쨌든 뭐 만약에 진단이 좀 잘못된 거면 다시 한번 진단을 해보고 하면 또 효과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정말 모든 치료에도 반응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흔히 우리 뭐 약발이 안 받는다, 주사발이 안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분들은 그런 영양 상태라든가 아니면 다른 이런 갑상선 같은 전신 질환, 뭐 당뇨 조절이 정말 안 되는 환자라든가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걸 함께 같이 치료해야죠. 그렇게 하다 보면 반드시 좋아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지만 열심히만 따라와 주신다면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고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긍정적이시고 환자들한테 늘 희망을 주실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인대 문제인데 뭐 신경을 치료하거나 신경의 문제인데 인대만 계속 치료했을 때 효과를 못 봤다. 뭐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 이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구분하시며 이게 실제적으로 환자가 느끼기에 그 두 부위의 문제가 좀 다르게 느껴지는지 이걸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사례를 하나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제가 직접 치료했던 분인데 63세 여성 환자인데 발바닥이 아프다고 오셨어요. 진찰을 해보니까 뒤꿈치 쪽이 아픈 거예요. 근데 저한테 올 때까지 몇 개월이 흘렀어요. 아픈 지 꽤 됐어요. 한 3, 4개월 이상 됐는데 안 낫는다고 왔고 그럼 그동안 그 3, 4개월 동안 치료는 받으셨어요? 이랬더니 치료 받았대요. 주사도 많이 맞았대요. 근데 안 낫는데요. 그래서 어디 맞았냐 그랬더니 허리에 치료를 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신경외과 의사니까 허리 디스크나 협착 때문에 발이 아픈 거랑 발에 문제가 있을 때 아픈 거랑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허리 쪽에 문제가 있으면 허리를 움직일 때 발이 아파야 됩니다. 근데 발에 문제가 있으면 발바닥이 땅에 디디거나 어디 닿았을 때 아프단 말이에요. 근데 진찰을 해보니까 허리 움직일 때는 멀쩡하고 발바닥을 누르니까 아프다고 하세요. 이거는 허리 문제가 아닌데? 그리고서 그냥 바로 초음파를 본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오른쪽과 왼쪽을 이제 보시면 차이가 보이는데요. 왼쪽이 문제 있는 쪽입니다. 저게 족저근막이에요. 족저근막의 두께가 저 정도면 6mm 정도 되는 거거든요. 정상인 부위 오른쪽을 보면 제가 체크해놨죠. 저기가 2mm 이하예요. 그러니까 왼쪽이 아픈 쪽이잖아요. 왼쪽에 족저근막이 퉁퉁 부은 거예요. 근데 이분은 족저근막염인데 허리 디스크라고 허리만 계속 주사를 맞은 거예요. 그러니 낫지가 않죠. 그래서 저렇게 족저근막이 있는 걸 보고 아 이거는 신경 치료가 아니고 족저근막을 치료해야 된다. 그래서 근막 치료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치료하고 한 일주일쯤 지났을 때 비포 애프터 보이세요? 비포보다 애프터가 좀 붓기가 좀 줄었죠. 줄은 상태에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정상처럼 돌아가긴 하는데 일단 통증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주사를 맞고 한 2주 정도 지나고 나서 다시 봤을 때 아침에 잠깐 불편하고 일상생활은 거의 지장 없을 정도로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치료를 받는데도 효과가 없다. 그러면 이제 혹시 진단을 다시 해야 되지 않나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통증의 부위 그리고 통증의 양상 그리고 어느 부위를 움직였을 때 아픈가 이런 거를 확인해서 원인을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요 경우는 뭐 어떤 치료를 하셨죠? 이분은 제가 주사 치료를 했어요. 워낙 증상도 심했고 기간이 오래되기도 했고 이 족저근막염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염증이 올라오지만 시간이 지나면 염증이 아니고 퇴행성 변화로 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염증을 줄이는 주사를 놨다간 큰일 납니다. 예를 들어 스테로이드 주사를 놨다가는 폐패드 증후군이라는 게 생길 수 있어요. 뭐냐면 발바닥에 지방이 녹는 거예요. 스테로이드의 부작용 중에 하나가 지방을 녹여요. 근데 걸음을 걸을 때 지방이 있어야 충격 흡수를 해주잖아요. 잘못해서 스테로이드 주사 놓으면 지방도 녹아서 없어질 뿐만 아니라 저 힘줄이 지금 염증이 아닌데 재생을 해야 될 타이밍에 재생을 못하니까 잘못하다가 끊어지거나 굉장히 심각한 합병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 주사를 안 놓고 재생 주사를 놨죠. 재생 주사 중에 저분은 이제 PDRN 주사를 놨는데 PDRN 주사 한 번 맞고 저렇게 좋아진 거예요. 어느 부위에 어떤 주사가 적합하다 이런 건 없네요. 그냥 그렇죠. 재생의 역할을 하니까. 예, 그렇죠. 네. 얼마나 염증이 현재 심한지, 그다음에 퇴행성 변화가 심한지 그런 거에 따라서 이분이 그 전에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그걸 보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데 너무 심하면 제가 줄기세포 치료를 권하기도 해요. 너무 심하면. 근데 대부분은 저런 PDRN이나 PRP 주사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PDRN 주사 같은 경우에 주사 한 방 맞고 끝인가요? 예. 한 방 맞나요? 여러 방 맞나요? 그거는 다 달라요. 왜냐하면 여러 번
놓는 거를 좋아하는 의사가 있고요. 의사의 스타일. 스타일이죠. 원장님은 어떤 스타일이세요? 저는 이제 위치마다 좀 다른데 저는 족저근막 같은 경우는요. 아시잖아요. 발바닥에 침 넣으면 얼마나 아픈지 아시잖아요. 네. 환자분들 벌떡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런 발바닥 둘 때는 그냥 한번 푹 찔러서 쫙 주고 나와요. 팔꿈치 같은 경우는 그래도 페퍼링을 하는 게 좀 더 효과가 좋은 것 같아서 페퍼링 기법을 사용하고요. 무릎이나 이런 데는 무릎의 힘줄은 페퍼링을 사용하고 관절 강내는 그냥 한번 쭉 약을 주고 나오고 이렇게 치료를 합니다. 요거는 이제 조직의 재생을 목적으로 주사 치료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신경에 문제다 했을 때는 또 어떻게 접근하시나요? 신경 문제는 신경 차단술이라는 게 있어요. 요즘 좀 핫한 주제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신경 차단술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우리나라의 처방을 굉장히 많이 해요. 물론 여러 가지 뭐 이유는 있어요. 원인들이 있을 거예요. 신경 차단술이라는 게 꼭 신경외과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의사면 누구나 다 교육을 받으면 할 수 있는 시술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런 동네 병원이 많이 개업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신경 차단술을 많이 하겠죠. 그만큼 할 수 있는 그 시술을 하는 의사들이 많아진 거니까 의원급이 많아지면 신경 차단술을 더 많이 하겠죠. 근데 이제 신경 차단술이 정말 고도의 실력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뭐 척추 안쪽에 경막 외쪽에 주사를 놓는 거면 정말로 많이 배워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술기를 많이 배워서 일정 그 시간 이상 공부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손가락 아프고 이런데 찌릿찌릿하고 이런데 거기 놓는 건 또 되게 쉬운 주사기도 해요. 이런 말초신경 쪽은 굳이 이런 초음파라든가 다른 이런 장비의 도움 없이 그냥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고 넣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10번 주사를 놨을 때 초음파를 이용하지 않고 맨 눈으로 감으로 주사를 놨을 때 이쯤 신경이 있을 거야. 내가 해부학 공부를 했으니까 신경이 일로 지나가는 걸 알아. 이 정도 깊이의 요각도로 딱 들어가면 신경이야. 그리고 주사를 놨을 때 연구를 해보면 10번 중에 한 3번에서 4번은 엉뚱한 데로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0분 치료하면 3-4분은 안 맞아도 되는 주사를 맞는 거죠. 엉뚱한 주사를 맞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모든 주사를 그래서 초음파를 보고 놔요. 초음파를 보고 내 주사약이 내가 원하는 대로 신경 주변으로 잘 들어가고 있느냐. 이렇게 하면은 10번 넣으면 10번 다 들어가겠죠. 신경 차단술의 주목적은 통증을 없애는 거예요? 통증을 없애는 건데 네. 우리가 차단이라는 단어가 주는 안 좋은 어감이 있어요. 신경을 차단? 신경을 죽이나? 근데 사실은 신경 차단이라는 게 뭘 차단하는 거냐면 악순환을 차단하는 거예요. 아프죠? 아프니까 안 움직이죠. 안 움직이니까 주변이 딱딱하게 굳으면서 신경을 눌러요. 눌린 신경은 부으면서 또 아프게 해요. 아프니까 안 움직이고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점점 그러면 나아질 리가 없죠. 이때 신경 쪽을 탁 차단하면서 이 악순환을 차단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안 아프니까 움직일 수 있게 되고 움직이면 조직이 부드러워지겠죠. 그럼 신경 누르던 게 없어지고 누르던 게 없어지니까 다시 안 아프고 그러면서 이제 좋은 쪽으로 가는 거예요. 신경 차단술이라는 건 신경을 어떻게 죽이는 게 아니라 악순환을 차단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화재로 치면 초기 진압을 하고 빨리 이제 정상으로 복구할 수 있는 능력을 작동할 수 있게 해주는 거네, 그죠? 그렇죠. 저도 궁금한 게 많이 해소가 되네요. 주사에 대해서 뭐 저도 뭐 얘기는 많이 들었지 이게 뭐 하는 건지를 모르니까. 제가 얘기한 거 모르는 의사들도 많을걸요.